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오늘은 좀 새롭게 살인사건이 아니라 한 여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토미에 나올 정도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소개드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일본의 전청조? 남자 없이 못 산다는 남미세? 아니 이 두 개가 무슨 조합인가 싶은데 들어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에 앞서 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잃을 게 많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해요. 사기꾼은 바로 그걸 노리죠. 사기꾼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가난하게 포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늘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부자처럼 굴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부를 과시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그냥 노파심에 여러분이 혹시 당하실까봐 강조를 했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야마베 세츠코. 1955년생인 그녀는 버스 회사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와 전업주부 어머니 밑에서 사랑을 받으며 잘 성장했습니다. 근데 부모의 애정이 너무 넘쳐서 문제였을까요? 야마베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띠었어요. 그게 좀 도를 넘었는데 어릴 때부터 자기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죠. 그 능력이란 건 바로 노력하지 않아도 남자들에게 사랑받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때 모든 남학생들이 자신에게 유독 친절하다고 느꼈어요. 또 남자 선생님들은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줬고요. 그러니 같은 반 여학생들한테 질투와 경계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 심지어 어머니마저도 딸의 이런 점을 탐탁치 않게 여겼고요. 하지만 아버지만큼은 한결같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딸을 응원해 주니까 야마베는 아버지만이 진정한 자기 가족이다 라고 느끼게 돼요. 이어 그녀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후의 이성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난잡해집니다. 수많은 남자들과 연애하고 헤어지기를 반복해요. 결국 부모님도 이걸 걱정하다가 딸이 더 이상 방탕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결혼을 서두르기로 하죠. 그래서 야마베가 19살이 되던 해에 대기업에 다니는 안정적인 직장인 남성과 결혼을 성사시켜요. 그렇게 되면 딸이 좀 남자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걸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딸을 결혼시킨 후에 마치 자기의 의무를 다한 듯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야마베는 유일한 가족이라고 믿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깊은 슬픔에 잠겨요. 어머니와 또 자기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이게 좀 형식적인 관계였고요. 여전히 가족처럼 가깝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후 야마베는 2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여전히 정착하지 못했고 어느덧 자기가 내내 참아왔던 본성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결혼 전처럼 여러 남성들과 난잡한 관계를 즐기기 시작한 거죠. 야마베의 남편이 출장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이게 그녀에겐 최고의 기회였죠. 애가 둘인데 자기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밤마다 수많은 남성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 명 만나서 연애하고 사랑을 갈구하는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여러 명을 바꿔가면서 성관계하는 그 자체를 즐긴 것 같아요. 결국 오래가지 않아서 남편에게 발각이 되었고요. 그는 이혼을 요구합니다. 야마베는 30살 생일을 맞이하기 직전 이혼당하게 되는데 이후에 그녀가 택한 것은 술 장사였습니다. 일을 시작해 보니까 와, 이거야말로 야마베한테 천직이었어요. 이미 남자들한테 사랑받는 방법 어릴 때부터 알고 있죠? 또 자기 매력을 발산하는 법도 알고 있고요. 근데 그게 술 장사에서는 최고의 기술이더라고요.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수많은 남자 고객들을 유혹했고 그렇게 가게 매상을 올려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이 났고요. 기업 사장을 포함한 지역의 부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야마베는 엄청난 매상을 올리면서 사업이 번창했고요. 그러다 야마베가 점차 더 큰 욕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소위 그 돈 많은 경제력을 가진 남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기 위해서 철저히 연구하게 돼요.
이 상대에 따라서 표정과 말투를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바꾸고요. 또 그 남자가 선호하는 어떤 여성의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마치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게 느끼게끔 연기한 거예요. 솔직히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그게 가능한가 싶은데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 공을 들인 남자 중에 넘어오지 않는 사람이 없었대요. 동시에 이 여자가 자신감이 철철 넘치고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아도 남자들이 막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심지어 구마모토에서 상당히 큰 기업을 운영하던 사장 A씨는 월세가 비싼 번화가에다가 작은 술집을 차려줍니다. 이쯤 되니까 야마베는 고가의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명품 백에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죠. 그야말로 부족할 것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돌연 야마베가 심경의 변화를 겪게 돼요. 너무나도 매번 원하는 걸 쉽게 얻으니까 좀 실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이 재미없고 그래서 주변에 지루해 뭐 이런 말을 달고 살았었대요. 그렇게 콧대가 높던 야마베에게 어느 날 아주 굴욕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문어발식으로 만나던 남자들 중 한 명이 바람이 난 거예요. 와, 이게 야마베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게다가 상대 여성은 그녀와 정반대로 아주 수수하고 청초한 미인입니다. 이 일로 부들부들하고 있던 차에 앞서 새로운 목표가 막 있고 싶다고 했잖아요. 야망을 품고 싶다고. 그게 겹치면서 그녀는 내가 평범한 여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저 여자 이겨버릴 거야. 굳게 다짐을 하는데 그 계기로 시작한 일이 다소 놀랍습니다. 좀 뜬금없지만 가수 데뷔를 도전하더라고요. 여태 만났던 손님들, 내연남들, 또 온갖 남성들의 인맥을 끌어왔고 또 그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본 전통 노래 앨범을 가지고 화려하게 데뷔해요. 그 당시에는 사진첩이 되게 비용이 많이 들었대요. 근데 사진첩까지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녀의 가수 데뷔 자체가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야마베는 소정의 목적을 이루게 돼요. 뭐였냐면 바람났던 남자가 야마베 가수 됐다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어차피 인간이랑 잘해볼 생각은 아니었죠. 하지만 야마베의 자신감은 가득 찹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 아니야? 라는 이제 인식이 들어요. 그리고 남들이 더 쉽게 하지 못하는 더 높은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죠. 그렇게 그녀의 마음속에 회사의 CEO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깁니다. 더 정확히는 그냥 회사 하나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 타이틀이 필요했고요. 물론 경영을 해본 능력은 전무하죠. 하지만 주변에 말만 하면 도와줄 남성들이 많아서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야마베는 1992년 광고회사를 떡하니 설립해요. 아니 그러더니 얼마 후에는 대저택을 하나 사서 거기를 공주궁전이다 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안에는 막 대리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화려한 저택이었는데 가정부 두고 마님 같은 삶을 거느렸죠. 이것도 얼마 안 가서 위기가 찾아와요. 보증을 서준 지인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서 2천만 엔, 한화 2억 원 정도의 빚을 떠안게 됐는데요. 사실 이 금액 자체가 또 야마베가 그동안 쓰고 산 것에 비하면 그리 큰 액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허울만 좋은 회사를 세우고 대저택을 짓느라고 이미 야마베가 상당한 빚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쯤 그녀의 나이도 어느덧 50대에 접어들었고요. 그간 그녀에게 아낌없이 돈을 쓰던 남자들은 이미 이제 50대가 된 그녀에게 흥미를 잃고 하나둘 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나마 남은 남자들도 정년퇴직을 하면서 예전처럼 그녀에게 투자하지 못했고요. 새로운 후원자 좀 찾아야 하는데 근데 나이가 좀 걸리잖아요. 그렇다고 이미 맛본 이 호화로운 삶을 포기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빚을 내가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중에 보증까지 떠안게 된 거죠. 결국 야마베는 파산 직전에 이르고 맙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야마베가 머리를 굴려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그 단어, 투자를 들먹거리기 시작해요. 일단 가까운 지인한테 가서 들어봐라. 내가 되게 좋은 사업 기회가 있는데
30만 엔만 투자해보는 거 어때? 야, 너가 친하니까 내가 이거 너한테 먼저 권유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투자를 하면 원금은 절대 잃지 않을 거고 그 돈을 내가 불리면서 20%의 배당률을 10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라는 놀라운 조건이었죠. 이게 좀 어려우실까 봐 한국 돈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러니까 300만 원만 투자해라. 그러면 앞으로 10개월간 매달 60만 원씩 이제 이자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 1년도 안 돼서 600만 원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솔깃한 이야기였죠. 지인들은 얼씨구나 하면서 그녀에게 30만 엔을 건넸어요. 뭐 어떤 사업으로 불리겠다는 건지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왜냐면 평소에 야마베는 늘 부자처럼 보였거든요. 뭐 예전에 가수 앨범도 냈지, 자기 회사도 있다 하지, 대저택 살지, 명품으로 휘감고 있지. 그러니까 자기 돈을 맡겨도 된다고 단순히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거고요. 야마베는 신이 났어요. 아니, 생각보다 말로 이렇게 사람을 굴리는 게 잘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곧이어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확보하게 됐죠. 그래서 진짜 투자를 하냐고요? 아니요. 그냥 처음 몇 달만 60만 원씩 줄면 다들 고맙다고 막 안심해요. 오히려 이런 투자 기회가 있다면서 다른 지인들을 끌고 데려오더니 너도 하라고 소개해주고요. 자, 그러면 야마베는 그 돈을 굴리는 방법을 진짜 알고 있냐? 아니었죠. 오히려 야마베는 와, 세상에 돈을 이렇게 쉽게 벌 수 있구나 신이 났고 점점 더 그 규모를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그녀는 자신이 대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전문가라고 소개했어요. 나를 믿고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당연하고 연 최대 25%에 달하는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요즘 은행 이자가 2%, 3% 하는데 25%를 준다는 거야. 1,000만 원 투자하면 250만 원이 돌아온다는 거죠. 원금 외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현혹이 되고 그녀에게 돈을 갖다 바칩니다. 아니, 어떻게 의심도 안 하냐 싶은데 그 이유는 바로 야마베가 여전히 살고 있던 그 공주 궁전 덕분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꿈도 꾸기 힘든 그 대저택에서 소위 성공한 여자 CEO가 누리면서 사는 모습이 어딘가 저 여자는 좀 남다를 거야 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거죠. 게다가 엄청난 인맥도 있다고 자랑을 하니까 이 사람 거물이구나 라고 그냥 착각한 거예요. 야마베는 이걸 교묘히 이용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자들을 일부러 집에 초대했어요. 가보니까 막 고급 인테리어, 비싼 가구, 또 잘 보이는 곳에 명품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야마베는 수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다 차 사고 보석 사고 명품 사고요. 본인조차 정확히 얼마를 썼는지 파악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당시 투자자가 100여 명에 달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배당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야마베 씨 언제 돈이 나옵니까? 지금 몇 달간 안 나왔다. 따졌는데 그럴 때마다 야마베가 아주 뻔뻔하게 대응합니다. 지금 돈 돌려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자는 포기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 못 믿으시겠으면 그냥 돈 받아가세요. 전 상관없어요. 너무 당당한 거야, 태도가. 그래서 투자자들은 아닙니다. 좀 더 기다려보겠다라면서 발걸음을 돌려요. 이쯤 되니 야마베는 이거 얼마 안 가서 들통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2014년 필리핀으로 야반도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도 사기 행각은 계속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벌은 난 못 준다고. 필리핀에 자리 잡은 후에 야마베는 또다시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자 모으고 호화 생활을 영위했어요. 여기서도 한판 땡기고 한 1, 2년 있다가 도망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 30대 호스트에게 첫눈에 반해버려요. 자, 이 남자한테 빠져서 이때부터 자기가 사기쳐서 번 투자금을 몽땅 호스트에게 쏟아붓는데요.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용돈으로 줬고요. 고급 아파트, 차 누나가 해줄게 하면서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다른 여자와 절대 교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다가 어처구니 없게도 먼저 바람이 난 건 호스트 남자가 아닌 야마베였습니다. 그 필리핀에 있다가도 잠시 일본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바로 이때 가부키초에 갔다가 새로운 호스트를 만났는데 또 이 남자한테 홀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호스트는 그냥 뒷전으로 미루고 새로운 관계에 집착을 했죠. 그래서 필리핀에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냥 매일같이 가부키초의 호스트바를 드나들었습니다. 한편 이 피해자들, 투자자들은 야마베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어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녀의 행적이 다 드러났죠. 궁지에 몰린 야마베는 과거 자신한테 술집을 차려줬던 그 A씨 기억하시죠? A씨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도움을 받아 규슈 지역에서 은신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호스트 만나려고 도쿄를 넘나드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도와준 그 A씨한테 5억을 빌렸거든요. 그걸 또 호스트한테 다 쓰고 술값으로 탕진하고. 끝내 A씨가 이걸 알고 너 왜 이러냐 하면서 야마베를 나무랐는데요. 여기서 그녀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선물로 가지고 온 케이크를 집어 던지고 그냥 뛰쳐나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실망한 A씨가 이제 그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지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이게 좀 A씨 입장에서는 다행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니 야마베로서는 일본에서 더 도망칠 곳도 비빌 언덕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런 그녀가 다음으로 택한 곳은 태국이었습니다. 태국에 가서 또 자기는 사기치고 투자자 모으고 살면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네. 31살의 전직 복싱 선수 B씨였는데요. 정말 남자 없이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야마베가 저는 38살 일본인 에리코예요 라고 소개를 했대요. 근데 실제 나이는 62세였어요. 62세가 38살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나?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두꺼운 화장과 가발을 쓰고 있으니까 젊어 보일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가 속았을 거라 생각했고요. 전직 복싱 선수 B씨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30대는 절대 아니었죠. 하지만 결국 그도 야마베의 재력에 넘어가고 말아요. 야마베는 젊은 남성에게 어떻게 어필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돈을 미친 듯이 쏟아부었죠. 수영장이 딸려있는 고급 주택을 사줬고요. 매달 용돈을 주면서 돈이 필요하면 누나한테 언제든 말해 도와줄게. 너는 내 운명의 상대잖아. 막 세뇌를 시키는 거죠. 급기야 두 사람은 동거를 하게 되는데 얼마 후에 태국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 길로 야마베 체포됐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태국으로 입국을 확인한 일본 경찰이 공조수사를 요청한 거예요. 결국 그녀는 그렇게 꼬리가 잡히고 말았죠. 2017년 4월 야마베는 일본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아예 태국에서는 이제 영구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고요.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밝혀진 최종 피해 금액이 약 27억엔, 한화 270억이었습니다. 피해자는 120명이 훌쩍 넘었는데 체포가 된 후에 야마베는 모든 걸 포기한 듯 유치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실패로 돌아갔죠. 그대로 재판을 맞이했고 그녀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7년입니다. 7년. 270억을 횡령한 대가치고는 다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 그 돈은 누군가의 소중한 전세 자금이었을 거고 아들, 딸의 대학 등록금이었을 거고 또 결혼 자금이었을 거고 부모의 병원비였을 텐데 말이죠. 야마베는 2025년 현재 이미 출소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후의 행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수감 생활 중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출소를 한 후 어떻게 살 건지 계획을 밝혔습니다. 태국에 그 전직 복싱 선수 B씨가 있잖아요. 근데 자긴 태국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 함께 라오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희대의 명언을 남겼죠. 제가 우스운가요?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에게 사랑받는 여자이고 싶습니다. 사기 행위? 그건 사기가 아니에요. 투자가 실패한 거지. 그녀에게 반성은 없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오직 남자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야마베 세츠코, 일생을 남자에게 바친 그녀의 곁에 과연 지금은 누가 남아있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6년 전인 2015년 6월 4일 미주 중앙일보에 보기만 해도 자랑스러운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인 여학생 하버드 스탠퍼드 동시 입학. 이 엄청난 기사의 주인공은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18살 김정인 양이었죠. 그녀는 지난 2008년 초등학교 5학년의 나이로 기자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 길에 올랐습니다. 아버님이 특파원 발령을 받으셨던 거예요. 이후에 미국 학교에 빠르게 적응하더니 수학 부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으면서 우수한 재능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중학교 졸업과 함께 명문 토머스 제퍼슨 과학고에 진학하게 됩니다. 여기는 미국 내에서 수학, 과학 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영재고등학교죠. 졸업생의 30% 정도가 아이비리그에 진학할 정도로 수재들을 모아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도 김양은 각종 경시대회를 휩쓸었고 단연 천재급 아시아 소녀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2014년 말 하버드대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됐는데 뿐만 아니라 2015년 초에는 스탠퍼드대에서도 합격을 알려왔죠. 그런데 사실 이 동시 합격이 화제가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두 대학 합격이 아니라 두 개의 대학을 모두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조건 때문이었는데요.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김양에게 스탠퍼드 대학에서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이후에 하버드대에서 전공과의 그 연구를 이어가면서 대학 생활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포함한 연간 6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6,700만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전액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죠. 정말 이 엄청난 제안, 그만큼 이 천재의 소녀 김양이 욕심이 났던 걸까요? 소녀는 두 학교를 다 다녀본 후에 최종 졸업장을 받는 학교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는지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2014년 5월 김양은 매사추세츠 공대가 주최한 한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컴퓨터와 수학을 접목한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면서 참가한 교수들에게 크게 주목을 받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당시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였던 마크 주커버그가 직접 김양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는데 이건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김정인 양의 동시 입학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얼마 후부터 국내에서 의혹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서울대학교 일부 학생들이 그녀의 논문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게 이미 10년 전에 나온 한 논문의 표절이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꼬리를 무는 또 다른 의혹은 최근 3년간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그 선발자 명단에 김정인 양의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수학을 잘하고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없지? 그렇게 의심이 무성해지던 그때 국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천재 소녀의 사기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게 돼요. 작성자는 지금 이 김양의 거짓말이 미국에서 인도와 중국 커뮤니티상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인도와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 특출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현재 재학 중인 토머스 제퍼슨 고등학교에서도 빅 라이 스캔들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면서 고등학교에서도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수사할 거다라는 내용을 남겼죠. 두 개의 대학의 동시 입학이라는 굉장히 명예로운 타이틀을 거머쥔 한인 여학생. 결국 여론이 시끄러워졌고 일부는 이 두 대학의 사실 확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2015년 6월 9일 대학은 공식적으로 김양의 합격 사실을 부인했어요.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이들 가족이 이제 보여줬던 그 합격 통지서는 위조된 거였고요. 두 대학을 동시에 다닌 뒤에 어느 한쪽의 졸업장을 받겠다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6월 11일에 미주중앙일보는 동시 입학 보도는 오보였다라는 정정기사까지 실게 되는데요.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굉장히 전통 있고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양 대학이 한 학생을 나눠 갖는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2015년 6월 12일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정윤양의 가족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그 재학 중이던 미국 고등학교마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이유로 김양을 퇴학 조치할 거라고 밝힌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이 사건은 국내에서도 이미 큰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공항에 몇 명의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김양 가족은 얼굴을 가린 채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갔고요. 이후에 그녀의 아버지가 언론사에게 메일을 보내게 되는데 앞으로는 아이를 잘 치료하고 돌보는 데 전념을 할 거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심정을 전달합니다. 도대체 김정윤 양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와 함께 학교 생활을 했던 한 학생에 따르면 수학 경시대회 상장과 성적표를 상습적으로 위조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버지가 치료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밀어서 김양이 리플리 증후군을 앓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건 현실을 부정하고 내가 믿고 싶은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여기고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일종의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리킵니다. 이게 단순히 정신장애를 넘어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허세나 허언증으로 이해되는 리플리 증후군. 그런데 이건 비단 김정윤 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콜센터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웹소설 작가로 활동 중이었던 한유별 씨. 그녀는 무명 작가 시절을 포함해서 무려 10년간 인터넷 소설을 써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택배회사 소장으로 일하던 남편 이 씨가 한 가지 새로운 소재를 제공해요. 이 콜센터, 그러니까 한 씨가 근무하는 콜센터를 배경으로 소설을 써보라는 겁니다. 순간 한 씨의 머릿속에 희번덕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녀는 이 자전적인 이야기와 남편의 직업까지 더해서 택배맨이라는 웹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 한 씨는 남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 택배맨이 연재 직후부터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면서 추후 드라마 제작사와 계약을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플러스 유명 배우들이 참여하고요. 거액의 계약금을 받는다는 이야기. 남편이 너무도 감격스러웠죠. 드디어 아내가 지난 10년간 무명으로 있었는데 숨겨둔 재능이 이제야 빛을 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후에 한유별 씨는 콜센터 동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한유별, 그녀의 이름을 검색하면 스타 작가 한유별이란 기사가 메뉴에 뜹니다. 웹소설계의 거장, 천재 작가라는 타이틀과 함께 드라마 제작 소식도 기사화되어 있죠. 한 씨가 밝힌 자신의 필명은 라이비입니다. 동료들은 그 이름으로 연재한 다른 소설들도 확인했고 놀라워하면서 어떻게 이런 재능이 있었냐고 축하해줬습니다. 한 씨에 따르면 이 캐스팅 물망에 오른 남자 주인공이 윤균상 씨, 조인성 씨, 강하늘 씨, 박서준 씨, 조정석까지. 한편 여자 주인공에 있어서는 이 택배맨이라는 웹소설이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콜센터 근무자 중에서 뽑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직장 동료들에게 혹시 오디션을 받아볼 생각이 없냐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동료 중에 진지하게 과거 배우를 꿈꿨지만 사정상 포기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 설레는 제안에 다이어트와 연기 연습을 병행하면서 오디션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편 한유별 씨의 남편 역시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게 돼요. 이 택배맨이 연재됐던 포털 사이트 측에서 남편의 택배 사업소와 전담 운송 계약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후 남편은 아내가 주선해주는 이 미팅에 들어가게 돼서 포털사의 마케팅 본부장님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직접 PPT까지 들으면서 한껏 꿈에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드라마 제작이 차일피일 미뤄지기 시작하더니 이 예정됐던 배우 오디션 날짜도 몇 번이나 변경됐어요. 옆에서 불안해하는 동료 그리고 남편까지 한 씨가 말하길 중국 쪽에 투자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해결될 거라고 안심시켰죠. 그러다 마침 여자 주인공 오디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 한 씨는 회사를 휴직하고 그대로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죠.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오디션을 준비한 동료는 너무도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을 텐데요. 근데 여기서 뒤통수를 맞은 사람은 또 있습니다. 바로 한 씨의 남편 이 씨. 이상함을 느낀 그가 아내가 알려준 그 포털 사이트 팀장님한테 전화를 걸게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번호는 한 씨가 다니고 있는 그 콜센터 팀장님의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팀장님 역시 당황스러웠죠. 이후 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에게 내가 사업을 소개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불화가 생긴 거다. 그러면서 이제 콜센터 측에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진짜 문제가 있다. 남편이 나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고 나는 고통받고 있다라고 막 눈물 섞인 하소연을 하는데요. 실제로 콜센터 이 회사에서 그녀는 그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돌보느라고 자주 결근을 했고요. 동료들에게 그 아이를 위한 병원비를 빌린 적도 있었죠. 동시에 그 전에도 남편이 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종종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유별 씨의 거짓을 추적하던 한 방송사의 취재 결과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일단 한 씨의 아이는요, 심장병이 없고 그냥 너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남편 또한 아내에게 단 한 번도 손찌검을 한 적이 없었죠. 아니 그렇다면 이 웹소설 택배맨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냥 작가도 아니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의 제안, 오디션, 계약금 모두 사실 무근이에요. 그녀가 밝힌 필명 역시 다른 작가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게 밝혀집니다. 그런데 분명 검색을 하면 한유별 씨와 택배맨에 대한 기사는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철석까지 믿었던 거고요. 동명이인일까요? 아니요. 포털 사이트에 실려있던 내용은 한유별 씨 자신이 돈을 주고 청탁한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신문사는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게시했던 거고요. 그렇게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자 한 씨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이후 방송사 제작진이 수소문 끝에 겨우 연락이 닿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한 씨는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보려고 그랬을 뿐이라면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 자꾸 늘어난 거라고 말끝을 흐렸죠. 결국 그녀의 사소한 거짓말이 이렇게 큰 파장을 낳았던 겁니다. 한 씨에 의하면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너무나 외롭게 자랐다고 하는데요. 신경질적이었던 엄마는 툭하면 모든 걸 딸 탓으로 돌렸고 유일하게 칭찬을 해주던 게 글을 써서 상을 받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는 한 씨. 과연 이 어릴 적 이야기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걸까요? 대체 그녀의 진짜 모습은 뭔지,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까지 만든 건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현실에선 이룰 수 없으니까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상을 쫓다가 어느 순간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주변인들의 압박이 있었고 학업이나 실적에 스트레스가 있었고 과도한 경쟁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지만 글쎄요. 거짓말로 본인의 허영심을 채운 건 아닐까요? 그저 단순한 거짓말쟁이 이상의 리플리 증후군. 무엇보다 이로 인해 누군가는 상처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자칫하면 큰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